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받는 거와 미국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받는 거의 차이점을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할 때 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원금 보장형에 많이 놓는다는 얘기죠. 원금 보장형에 놓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해외 주식에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2.58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하고 달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무언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만큼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호화폐를 알고 있고 블록체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렇게 주식과 채권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도 같이 해놓는다면 연금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론입니다.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있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리밖에 안 남았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5%까지 추락할 수 있고요. 2분기에 9.2% 최고 기록을 전망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부양책 효과가 어떻게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를 받는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가 침체를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가부도 재차 경고한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거론해서 비상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굳이 캡처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시점이 올해 10월이나 11월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가 지금 제가 미국 경제를 논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뒤 혹은 6개월 뒤 어떻게 될지를 봐야 우리가 자산이라는 걸 준비할 수 있어요. 이 기사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달러에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3대 곤욕을 치른다는 거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탈달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 전쟁에 따른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각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외화 보유 구성 통화 내역을 보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 위안화 비중을 30% 이상 늘리겠다. 즉 달러 비중을 낮추고 중국 돈을 어떻게 비축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작년 3월 중순 달러당 1285원 하던 게 지금은 1082원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서울 와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 비유해놨죠. 농심이 신라면 컵라면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다 갖다 팔면 1285원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갖다 파니까 얼마 받아요? 1082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연도가 변했잖아요. 연도가 변하면 우리 뭐가 변하죠? 최저임금법이 바뀌잖아요. 그쵸? 최저임금법이 바뀌니까 농심은 1285원을 받다가 1082원을 받았는데 임금을 더 주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가 지금 각국이 달러 비율을 낮추고 중국의 위안화 비중을 높이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목만 딱 보지 말고요. 보자고요. 성장률은 조금 떨어졌죠. 그렇죠? 성장률 그래프는 여러분 조금 하락한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돈 쓰라고 돈 줬잖아요. 우리 그렇죠? 돈 쓰라고 돈을 줬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돈 쓰라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설비 투자 보세요. 6.1에서 1분기 만에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제조업들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1조 클럽을 달성한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배를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조업들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면 또 올랐다고 그래요. 특정 부분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세를 이어간 한국 경제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7월 28일 신문입니다. 3년 만에 밀크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유값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유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커피에 우유 들어간 커피값도 오를 거고요. 그쵸? 빵, 아이스크림 많이 오르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라면이 몇 프로 오른다 그래요? 7%.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뭐라 그래요? 최저임금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어요. 무조건 52시간을 해야 돼. 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안 돼. 왜 초과 근무를 할 거면은 추가 인력을 고용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추가 인력을 고용을 할 수가 있나요? 숙련도라는 게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R&D 현장 같은 거, 연구개발 현장은 이 사람이 연구개발하던 사람들이 계속 밤을 새워서 시간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52시간밖에 일을 못 시켜.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연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느냐? 불가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D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되는 기계를 돌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인 미만 현장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돌리려면 10명이 필요한데 실제로 공장을 돌린 인원이 6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 서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쫙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산업군별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서울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저기 청주, 지방 이런 데는 7,000원, 8,000원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별로 차등을 주고 업계별로 차등을 주면서 최저임금과 그 다음에 52시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7월 29일인데 브라질이 이상기후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커피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파가 있대요, 한파가. 자,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스타벅스, 네슬레 등 커피 업체들은 원료 가격 급등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즉,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원자재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럼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한 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지금 앞에 우유값이 올랐고요. 그렇죠? 최저임금 제도가 오르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장 보러 가는 게 무섭대요. 기사도 볼게요. 장 보러 가는 게 제일 무섭다. 밥상 물가 치솟은 이유 한번 볼게요. 농심이 5년 만에 라면 가격 올렸고요. 사면 팔도 풀무원 줄인상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재료가 올랐고 인건비 상승으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신라면은 7.6%, 안성탕면은 6.1% 쭉쭉 오르고요. 시금치, 상추까지 모든 물가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느 파트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 안정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제도는 지금 현재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74%로 또 올랐습니다. 0.05포인트가 올랐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상승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 강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우리가 시중에 풀리는 금액들이 모두 다 자본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떻게 들었었냐면 자, 우리가 요번에도 뭐 노래방 하시는 분들, 뭐 헬스장 하시는 분들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400만원, 500만원 받아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로 나간다고. 월세로 나가요. 월세로 나갔으면 그 돈은 또 어디로 가요? 건물주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 사면은 저기 현관문 앞에 신발장만 우리 거고 나머지 다 은행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물주들도 은행에 내야 될 이자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주들도 세입자한테 그 돈을 받았어요. 정부가 준 돈을 세입자가 받아서 그 돈을 건물주에게 거고 그 돈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유동자금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은행이 풍성해진 그 유동자금을 또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가 젊은 애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후자금까지 깍깍깍 끊어 모아서 또 대출을 받아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금리를 올린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젊은 애들 기준으로 듣기 어르신들은 그래 뭐 좀 모아놓은 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일할 때가 있나요? 저희 집 앞에 새로 생긴 편의점도 24시간